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통의 인문학, 인간 고통의 이해 다섯 번째 강의에 관련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통 앓기였죠. 고통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세 가지 전략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험의 의미를 부여해서 극복해 나가면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삶의 경험을 쫓아가다 보면 나의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답을 해봅시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경험을 쫓다 보면은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삶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 삶의 본질이 뭔지를 규명을 해야 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본질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를 거고, 또 다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 다른 삶을 살게 됨에 따라서 경험의 의미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험을 본질에 종속시키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한 60여 년 평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 깨달았다고 할까요? 깨달았던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과연 인생의 본질이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본질이 있었나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외에 특별한 본질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또는 나의 그 생애의 경로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는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저 졸업을 하고 면허를 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표겠죠, 일단은. 근데 그게 삶의 목표일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일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닐까요? 지금 뭐 얼마 동안 가질 수 있는 그 목표일 수는 있지만 삶의 목표 자체가 뭐 저 치과에서 면허를 따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도 경험의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또는 그 경험을 어떻게 내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본질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좀 그렇게 저 생각을 바꿔보라라고 하는 답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사의학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서사의학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의료문학 교실에서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서사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또 그 서사의학 관련해서 이제 써준 학생의 말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온 겁니다. 몸의 이야기를 찾는 것은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서사의학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이 학생은 생각했어요. 몸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에요. 몸의 이야기. 그러니까 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야기 그러면 그것이 몸의 이야기라는 생각은 안 하죠. 이야기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그 의미로만 구성되어 있는 몸이란 실질에서 나온 거라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야기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사의 기본적인 관점은 뭔가 하면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느냐? 몸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몸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지금 최근에 많은 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서사에 관련된 이야기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학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내용 자체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삶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삶의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이 주장에 의하면. 그 삶의 본질도 역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본질은.
삶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그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또 후손을 생산했고 그 후손이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인 것이고요. 그래서 서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몸의 문제를 환자의 몸이 하는 이야기, 그걸 들어서 그 몸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거기는 물론 이제 어떤 개입적 인터벤션도 생물학적 인터벤션, 의학적 인터벤션이 들어가죠, 분명히. 그럼 그 이야기를 어떤 변화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떤 그 성공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실패담을 만들 수도 있고 성공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의사로서. 그렇죠? 그리고 그 환자가 그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러티브 메디신이라고 그러죠. 내러티브 메디신이라고 그래서 주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리타 샤론이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고, 또 의료인문학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임상 상황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환자를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 학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겪었을 때 이야기를 털어놓아 고통을 완화시킨다. 서사의학의 개념은 굉장히 흥미롭게 인상 깊었습니다. 병원을 가보면 의사들이 차팅을 할 때 객관적 사실만 적는데, 만약 서사의학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면 이 차팅에도 환자와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단의 임상의사들이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 차팅을 하게 되면 뭘 씁니까? 칩 컴플레인트부터 시작하죠. 칩 컴플레인트, 프레젠트 일리스,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칩 컴플레인트예요. 컴플레인트. 불만이죠. 불평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군의 임상의들은 어떤 그거로 바꾸는가 하면 chief concern이라고 하는 용어를 새로 씁니다. chief concern. 그 chief complaint는 주요 불만 내용이죠. 주요 불평거리, 주요 몸에 생긴 문제들을 얘기하죠. chief concern은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chief complaint는 주로 통증이랄지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chief concern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 통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실제는 문제. 예를 들면 내가 치통이 몹시 심해서 중요한 모임에 갈 수가 없다라든가 이러면은 그 인생의 실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시작하자는 겁니다. chief complaint를 한쪽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chief concern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패러럴 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행 차트. 두 개의 차트를 동시에 기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참조할 수 있는, 쌍방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chief complaint 입장에서는 컨선을 환자가 어떤 그 걱정거리가 있는지를 수시로 참조해가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환자 고통을 겪는, 질병을 겪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 chief complaint의 그러니까 의학적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chief complaint가 해결되는 과정은 그 과정을 이렇게 참조해가면서 자기의 그 실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팅에서도 실제로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몇몇 그 연구자들이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행 차트 하는 그 실천하는 임상 의사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또 다음 읽어볼게요. 저의 경우는 몸이나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때 이 고통을 최대한 비유 없이 객관적 사실만을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수단 존택 같은 사람의 주장이죠. 저와는 다르게 사람마다 고통을 앓는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 그 고통을 앓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도 가지각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앓는 방법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기보다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앞에서 강의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할 거라고 봐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은유를 배제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유를 배제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상황의 문제이지 선택하고 배제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도 좀 그래요. 로고세라피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의 공허함과 허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때도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해결되나요?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거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공허감. 목표를 상실하는 게 왜 상실하죠? 왜 목표를 상실하나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상실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학생은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과 목표라고 하는 것을 대타적인 관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목표라는 것은 삶의 의미가 있을 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강에서 나왔던 빅터 프랑클 같은 사람, 그 극한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잖아요. 목표를 찾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표를 이뤘지만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생각함으로 해서 그런 극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 해서 목표를 정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도 자기가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완성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목표와 의미라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걸 배타적인 관계를 파악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통 앓기를 크게 뜻찾기, 말찾기, 의미 지우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의미 지우기는 수산 손탁의 이야기로 충분히 설명이 된 반면 뜻찾기와 말찾기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책이 있다 읽어봐라도 여러 책을 소개해 주신 것도 좋지만 의미 지우기처럼 한 가지 책과 그 저자의 이야기로 자세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뭐예요? 나를 꾸짖는 거네요. 나를 꾸짖는 건데 난 반대로 뭐랄까 떠먹여주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학생은.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거면은 좋은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무 지우기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건 이해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앞에 거는 익숙치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의미를 지운다고 하는 것은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의미를 지우고 그냥 질병 그 자체로 이해하라. 이건 누구나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룰아웃 하잖아요. 이게 포함된 것 중에서 일부를 덜어내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앞에 것들은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담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의미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말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은 주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거를 내가 나한테 나를 나무랬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나무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설명되기 어려운 그런 맥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고통에 대한 이해인데 고통을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의 틀을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불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만을 가지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 불만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성찰해보자,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니르드 치과 의사가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목격한다는 거죠. 목격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 가지 서서의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트니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목격자가 되는 것, 어떤 고통의 목격자가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목격자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를 인위적으로 고통을 가하기도 하죠, 환자한테. 하지만 목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증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어 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거를 증언해 주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려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 질문은 뭐냐면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치과 의사가 어떻게 환자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경험을 못 해본 경우에. 어렵죠, 그렇죠?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본다는 건 무척 중요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치과에서 할 때 일부러 그런 고통을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내가 그 여기 그 매복 지체가 굉장히 아주 깊이 박힌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구강외과에서 하면서 하루에 뭐 서너 개는 보통 그냥 그 수술했단 말이죠. 근데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통이 어떤 건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레지던트 보고 나를 뽑으라고 그랬죠. 나 수술을 하라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며칠 동안 출근도 못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이후에 그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고 환자와 의사의 위치가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됐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이해하고자 할 때 내 예전에 그 고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진 않지만 그 환자와 의사의 간의 관계는 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금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아무짝에 쓸모없는 위해를 가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 학생은 이제 현재 코로나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코로나를 현재 그 소사의학을 통해서 설명하려면 어떤 계기와 컨텍스트를 예를 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과 전파 과정 등은 충분히 서사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완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이 부족한지 혹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률적인 그런 하나의 서사만 만들어지진 않죠. 서사는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도 아주 다양한 또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서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걸 중국 폐렴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낙인을 찍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과의 그 정치적인 관계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아주 혐오의 정서를 붙이기는 아주 못된 장소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집단 면역 스토리도 있죠. 스웨덴 같은 나라 집단 면역 스토리가 있어요. 그 서사가 있어요. 그럼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받고 있죠. 희생이 너무 커서 그런 거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3T 그러죠. 검사하고 추적하고 치료해라. 그죠?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그다음에 어떤 사람 거기다 트러스트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패 서사도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유정자들과 국민들의 그 태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러저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어떤 그 명료한 그 하나의 플롯을 가지는 게 아니죠.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학생은 이것이 이제 완치의 스토리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거 있을까요? 완치라는 게 가능할까요? 백신이 나온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은 질병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공의 스토리만 알고 있는데 의학에 대해서. 의학은 반드시 성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첨단 의학의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사실은 모호해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아직도 계속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은 고통은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고통도 있지만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어떻게 소통의 문제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글쎄, 그 고통이라는 게 내 자신 때문에만 생기는 그런 고통이 있나요? 내가 어디 아프다고 할 때 그것은 나 때문이야. 내 속에 모든 원인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고통이 있겠죠, 물론. 예를 들면 무슨 신경통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3차 신경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 몸속에 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요?
내가 내 몸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 몸에서 그것도 역시 해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군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그렇죠? 내 자신 속에만 있는 고통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있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신 속에 있는 많은 나들 간의 어떤 관계,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신경계의 소통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상동 같은 경우 내가 팔이 잘라져 없는데 팔이 아파요. 그건 왜 그래요? 뇌에서 어떤 그 세포 간의 연결망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속에 다른 다양한 요소들 간의 소통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그 사람도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로 있는 내 자신의 문제로만 생기는 고통, 그런 고통이 뭐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요. 경험이나 질병의 인식에는 은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은유로 인해 오히려 질병이 부정적이거나 잘못 인식돼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통념을 야기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대에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모든 질병이 신의 분노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신화가 만들어지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은유죠. 그건 그 시대적인 그 운유인 것이고요. 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수단 존탁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핵입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 그저 뭐랄까요, 어떤 감수성의 표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핵에 걸려서 창백한 얼굴, 그것이 어떤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런 문학인들의 결핵에 걸려 죽은 문학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고요. 또 저 강의에 나온 겁니다만 HIV 에이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러붙은 어떤 지독한 은유가 있습니다. 또 뭐 이거 이전에 과거에 무슨 뭐 예를 들면 한센병 같은 거 있잖아요. 한센병 같은 경우에 또 들러붙어 있었던 천형의 이미지 이런 것들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상당 부분 많은 은유들은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지면서 사라졌던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떻게 환자의 객관적이고 은유적인 고통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에게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인문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서 책을 읽어서 또 책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태도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또 뭐 예술 활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사유를 기른다면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남을 돌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기 배려의 문제. 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배려의 문제가 중요한 거고 나를 돌보고 그리고 그 나를 돌보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은유적 사유하고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강의보다도 훨씬 더 토론 이 질의응답이 더 길어졌네요. 자, 이제 다음 한 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